난방, 가스요금, 수도, 전기요금, 식품, 식자재 가격. 나날이 오르는 물가 인상 폭탄에 서민 경제가 파탄에 이르고 있다는데 어떻게 된 역물인지 주식시장에서만 물가가 그만 오를 거라며 주가 상승의 장밋빛 전망을 그려대고 있습니다. 여기를 봐도 저기를 봐도 그놈의 주식을 계속 사모으라는 이야기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 주식을 사모을 돈들이 정말 남아있긴 하신 겁니까? 도대체가 주식 유튜버들은 딴 세상에 살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현실을 외면한 채 낙관론에 휩싸여 있는 것도 얼마 가지 못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 머지않은 시간에 코로나 바이러스급 강력한 한방이 카운터 펀치를 날리러 찾아올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과연 이 강력한 한방은 무엇이고 이를 대비하는 방법은 무엇일지 오늘 영상을 통해 확실히 전달해 드리도록 할 테니 오늘도 리더의 스탁마켓 나우 끝까지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리더스탁 정예준입니다. 자, 이번 주 스탁마켓 나우 시간에 살펴볼 주제는 바로 인플레이션이 정말 끝났을까? 제2의 코로나 네모가 찾아올 것이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연준 의장인 파월이 디스인플레이션을 수차례 이야기하게 되면서 인플레이션 문제가 해소되는 듯한 차원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이대로 인플레이션이 과연 끝날 수 있을까? 이대로 상황이 계속된다라면은 끝날 수도 있겠죠. 근데 제가 보는 세상에서는 제2의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새로운 옵션이 하나 더 추가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다시 재기가 될 수 있다란 이야기예요. 그럼 과연 이 네모가 무엇일까요? 제가 커뮤니티 공지를 통해서 이 네모 칸을 한번 맞춰보시라고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안타깝게도 네모의 정답을 맞추신 분은 한 분도 없으셨습니다. 제가 왼쪽에 사진으로 힌트를 하나 남겨놓긴 했습니다. 과연 이분이 누구일까요? 정답을 혹시 아시겠나요? 예, 정답을 미리 좀 공개를 먼저 하자면은 바로 이겁니다. 카본 텍스. 예, 우리말로는 이제 탄소세입니다. 제가 썸네일로 굴뚝에서 연기 나오는 거 올려드렸죠. 예, 이게 바로 정답이에요. 탄소세가 찾아올 것. 이게 바로 정답입니다. 자,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제가 목차를 가지고 하나씩 또 설명을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화면 보도록 할게요. 자, 목차를 보시면 가장 먼저 제가 탄소세를 주장하는 이유에 대해서 먼저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고, 이 탄소세라는 것이 부과가 되기 시작한다 하게 되면은 어떠한 영향이 있을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두 번째로 설명해 드린 다음에 만약에 이 상황이 제 전망대로 실제로 찾아오게 된다, 레알 현실이 돼버린다 하게 되면은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지 대응 방안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가장 먼저 첫 번째로 탄소세 시행의 주장 이유 살펴보도록 할 텐데 크게 두 가지를 가지고 말씀해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 아까 전에 보셨던 사진, 제가 힌트라고 이야기했죠. 그분이 바로 브레이너드라는 연준 부의장입니다. 이분이 바이든 행정부의 주요 인사로 이제 곧 등판을 할 예정이라고 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자 하고요. 두 번째로는 물가가 제가 보는 시황간에서는 결코 쉽게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고물가 상황을 지속하게 하는 환경이 계속 부과될 거라고 보여져요. 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지 잠시 후에 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가장 먼저 레이얼 브레이너드, 이 사람의 등장이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서부터 설명을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제가 오래전서부터 굉장히 관찰을 해왔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지금 연준의 부의장으로 현재 앉아있는 상태이고 앞으로 이 NEC 위원장이 될 것으로 유력하다라는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NEC라는 게 뭐냐면은 백악관의 국가경제위원회입니다. 거기에 위원장으로 짱으로 등판을 하신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여기 옆에 보시면은 기후 문제에 적극적인 대응 가능성이 예상된다라는 기사 내용이 최근에 나와줬습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 이 사람을 오래전서부터 주목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면은 기후금융이라는 이 타이틀을 굉장히 오랜 시간서부터 강조를 해왔던 여성인데 이분이 지금 이 시점에
백악관에 등판을 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타이밍이 굉장히 적절한 시기에 등판을 한다고 볼 수 있거든요. 일단 이 사람의 이력을 살펴보시게 되면은 오바마 행정부 시절에 재무부 국제 담당 차관을 맡았던 이력이 있고요. 지난 8년이라는 시간 동안 연준 이사로 역임을 했었었고, 불과 한 2년 전일 거예요. 한 1, 2년 전쯤에 연준 부의장으로 임명이 됐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도 저는 이 사람이 혹시 연준 의장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면은 이 환경이라는 이 변수가 경제적으로 써먹기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주식 119라는 채널에서 방송했었을 때서부터 제 영상을 꾸준히 봐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옛날서부터 코로나 팬데믹 이슈 이후에는 아마 환경이라는 변수에 의한 충격이 찾아올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바로 이 바이러스 팬데믹 사태가 있기 전서부터 기후 변화가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었던 인물이었어요. 그러니까 제 시선에 굉장히 들어오는 인사였단 말이죠. 왜? 바이러스 팬데믹 이후에 충격이 충분치 않다 싶으면은 환경이란 이슈를 가져와서 이걸 명분으로 뭔가 강력한 충격을 만들어낼 거란 생각을 오래전서부터 해왔었는데, 이 사람이 지금 이제 NEC 위원장으로 등판을 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니 제 시선에는 굉장히 눈에 들어오는 거고, 제가 생각했었던 시나리오대로의 상황이 벌어진다 하게 되면은, 그쵸, 환경 관련 이슈에 의한 공급 충격 상황이 머지않은 시간대에 찾아올 수 있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아직 뭐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네가 어떻게 한다고 떠드느냐라고 또 그렇게 반문을 하면은 저는 할 말 없어요. 할 말 없지만 이 채널은 아시죠? 저의 소수 의견을 과감 없이 이야기한다고 말씀해 드렸습니다. 저는 이제 뭐 대중을 설득하는 건 이제 지쳤어요. 못합니다. 얼마나 더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 계좌 인증하라면은 뭐 계좌 인증하고, 뭐 수익 인증하라면 수익 인증하고, 뭐 별의별 짓 진짜 다 해봤는데, 주식119 채널에서도 정말 성지순례급 영상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때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실시간으로 진행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행이 된다고 해서 이걸 가치 없다고 생각을 하시면은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저는 항상 일어나지 않았지만 미래에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이 되고, 그게 투자의 기회로 보인다라면은 그 이야기를 이 채널을 통해서 그냥 하는 거예요. 받아들이실지 말지는 여러분들의 판단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보시면은 이 브레이너드라는 사람의 이 남편도 이력이 조금 흥미롭습니다. 커트 마이클 캠벨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현재 지금 역임하고 있는 자리를 보게 되면은 여기 밑에 Deputy Assistant Secretary of Defense for Asia and the Pacific 이라고 되어져 있죠. 아시아하고 이 태평양 지역의 국방부 뭐 차관이라고 해야 될까요? 차관 정도로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어시스턴트 세큐터리니까 그걸로 역임이 되어져 있고, 밑에 보시면은 디렉터 온 더 내셔널 세큐리티 카운슬이라고 되어져 있죠. 그러면 이건 국가안보회의, 국가안보회의의 이제 디렉터로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국방부가 나오고 국가안보가 나오는데 심지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이에요. 그쪽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 이 브레이너드라는 사람의 남편입니다. 이게 왜 제 눈에 들어오냐면은, 만약에 이 기후변화나 이제 기후금융 혹은 이제 환경이라는 변수가 경제에 영향을 주게 되는 상황이 되게 되면은, 그래서 뭐 탄소세가 부과가 된다든지 하는 상황이 되게 되면은 가장 큰 피해에 노출될 수 있는 국가 중에 하나가 바로 중국을 중심으로 한 신흥국입니다. 우리나라도 포함이고요. 왜냐하면 거기는 제조 산업, 제조 수출 산업 중심으로 국가가 경제가 형성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탄소세에 의해서 물건을 만드는 데 생기는 비용이 올라가 버리게 되면은, 그리고 이게 인플레이션으로 전이가 되게 되면은 상당히 경제적으로 페널티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오래전서부터 갖고 있었던 저에게는 이 캠벨이라는 사람이 남편으로 있는데, 이 캠벨이라는 사람을 남편으로 둔 브레이너드 연준 부의장이 백악관의 NEC 위원장으로 등판을 해서 환경이라는 문제를 본격적으로 수면 위에 올리기 시작한다
하게 되면은 탄소세가 부과되는 미래의 가능성이 지금 오픈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살펴보게 되면은 이거 1919년 11월 9일 날짜 기사거든요. 1919년 11월 9일 날짜 기사인데, 이때 연준 이사로 있었던 이 브레이너드 요 양반이 기후 변화가 중립금리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라는 발언을 했었던 기사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년 전에 있었던 기사라는 것도 놀라운 일인데, 더 놀라운 거는 바이러스 팬데믹이 터지기도 전서부터 이 사람은 기후변화 관련된 문제에 관심을 두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기후 문제가 통화정책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것을 어필했었던 사람입니다. 상식적으로 말이 좀 안 되고 이해가 좀 힘들 겁니다. 아니, 기후 문제가 생기고 환경 이슈가 생겼는데 이게 통화정책하고 무슨 연결고리가 있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게 통상적인 사고예요. 근데 이 사람은 여기 봐보세요. 기후변화와 이와 관련된 정책 대응은 생산성과 장기적인 경제 성장에 영향을 미친다. 그렇기 때문에 통화정책에 있어서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자주 발생하는 폭염이 경제 성장과 노동 생산성에 영향을 미친다. 보험료가 올라간다든지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으로 인한 비용이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 경제활동과 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자연재해와 관련한 금융시장의 변동성도 더욱 격해질 수 있다. 더욱 격해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2019년도에 해왔었던 사람입니다. 즉, 환경의 변화가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통화정책에 충격을 줄 수 있는 그 가능성을 열어놓은 사람이 바로 이 분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과거서부터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새로운 세상의 포문을 열기 위한 충격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사람인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바이러스 팬데믹이었다라면은 그 중에 또 한 가지는 환경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왔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열어줬었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제 바이든 행정부의 주요 인사로 등판이 된다고 하니,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그 이후에는 이렇게 기후적 문제, 환경적 변화가 금융시장의 변동성으로 혹은 물가, 그리고 비용, 노동 생산성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을 열어줄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제가 이 환경이라는 어젠다와 관련해서는 조식 119 방송하던 시절서부터 되게 많이 얘기를 해드렸었어요. 환경이라는 이 주요 의제를 두고 제가 투자 아이디어를 여러 가지를 드렸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거였습니다. 카본 프리, 탄소 배출을 제로화시킬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로서 원전 발전이 제기가 되고 있다. 그래서 뉴클리어 파워 관련된 기업으로 두산 에너빌리티, 당시에는 두산중공업이었죠. 두산중공업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환경 오염을 시키는 탄소 배출을 저감하기 위해 원전 사업을 육성하려고 하는 변화의 시기가 목격이 되고 있다. 그래서 그 변화에 발맞춰서 이런 쪽에 투자 관심을 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이미 이때서부터 환경이란 이야기를 하면서 했었어요. 그리고 그 중에 또 두 번째가 바로 이상기후 현상이 발생이 된다 하게 되면은 식품 가격이 올라가게 될 거다. 이에 따른 에그플레이션 현상이 나올 수 있으니 에그플레이션과 관련해서 수혜가 될 수 있는 종목들 살펴보시는 거 좋을 것 같다 하면서, 현대사료하고 남해화학은 저랑 이제 유료 회원 방송을 듣는 분들에게 제시를 해드렸던 종목이고, 유튜브 상으로는 뭐 아시아 종묘라든지 기타 등등 종목들 제시를 해드렸었던 영상이 아직도 주식 119에 그대로 잘 살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환경 변화에 따라서 나타날 수 있는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 우리가 비욘드 그래비티, 우주로 나아가고자 하게 될 거다. 그 이야기하면서 한국 항공우주 이야기도 했었었고, 이 모든 게 굉장히 좋은 성과들이 나왔던 이력이 있습니다. 당시의 영상을 보셨다 하시는 분들은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ESG, 환경을 지켜야 된다는 이름으로 ESG 평가 항목이 막 나오기 시작을 했었을 때,
지속 가능한 발전이란 단어가 들리기 시작을 한다. 근데 이거 굉장히 무서운 단어이다. 지속 가능한 발전 이꼴 리밸런싱. 리밸런싱 이꼴 제2 IMF. 우리 동네 커피숍이 10개로 너무 많다. 5개만 살리고 나머지 5개는 죽여버리자. 라는 게 바로 이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무서운 단어라고 설명하면서 3년간 반도체 산업 별 볼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라는 이야기도 했었죠. 이게 다 환경이라는 카테고리에서 출발한 아이디어였다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산업을 책임지고 있는 반도체 산업이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상태가 될 거라면은 그러면 코스피 200 지수가 떨어지게 될 텐데 그러면 숏 베팅을 통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환경이라는 이 어젠다 속에서 나온 이야기였다고요. 그 정도로 저는 오래전서부터 이 환경이라는 변수에 대해서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었고 이런 투자 아이디어들이 저는 장기적으로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시를 했었던 건데 생각보다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폭등들이 다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들은 이제 다 수익 청산이 완료가 돼서 마무리가 됐고 뭐 시장 하락 베팅 같은 경우에는 1차적인 수익 성과가 있었었고 지금 후속 하락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환경이라는 변수로부터 다 출발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제가 브레이너드라는 사람이 등판을 한다고 했었을 때 이게 눈에 확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아, 이걸 또 한번 작동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게다가 이번에는 환경이라는 변수를 약간 탄소세 쪽으로 좀 몰아가지 않을까 이슈를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자, 왜 그러냐면은 지금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두 번째, 하이퍼 인플레이션 will never stop. 고물가가 저는 계속 지속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자 볼게요. 이전서부터 제가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 이 그래프가 있죠. 정말 10번도 넘게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 하이퍼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고물가 상황이 이 세 판을 짜는 리밸런싱의 시대로 가는 데 있어서의 주요 컨디션, 조건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모래성이 무너지고 벽돌집이 세워지는 새로운 시대로 전환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공공연하게 제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바로 보는 시황관이라고 제가 계속 강조를 하고 있죠. 이걸 완성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이게 궁극적인 목적이라면은 공급 충격에 의한 인플레이션 상황을 해소시켜주지 않는다고요. 쪼아야 된다고. 지금 현재 우리가 공급 충격에 따른 인플레이션을 멈추지 않고 있으면서 공급 충격과 수요 침체를 통한 파괴의 시대를 경험하고 있다고 저는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를 가지고 그걸 설명해 드렸고요.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겠다 혹은 이걸 나는 동의하지 않는다 하시면은 빨리 오른쪽 상단 X자 버튼 누르시고 바로 그냥 나가십시오. 모든 거의 출발점이 이거기 때문에 제가 계속 이거를 강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인플레이션은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공급 충격에 의한 물가 상승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거 서플라이 커브가 왼쪽으로 올라가게 하는 충격. 그 변수 중에 하나가 바이러스 팬데믹 이슈였고 그 중에 하나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이런 걸로 인해서 교류가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바이러스 문제 때문에 중국하고 뭐 기타 여러 나라들이 교류가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는 생산 원가가 올라간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하고 있다. 러시아에서 판매되고 있는 많은 에너지 자원들 이거 전쟁 때문에 수출 못한다. 공급이 차단이 되는 거죠. 우크라이나에서 나는 굉장히 많은 곡물들, 농산품들 이거 해외로 수출 못한다. 그러니까 공급 차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받아서 물건을 만드는 그런 입장에서는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니까 비용이 상승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물건 가격을 높여서 팔 수밖에 없는 것이고 쉽게 설명하면은 김밥전국의 사장님이 신라면 라면을 3,000원에서 4,500원을 올리게 된 것은 인건비가 올라서 원자재 가격 물가가 올라서 이게 올라간 거지 신라면을 먹겠다고 사람들이 줄을 서 있기 때문에 수요가 증가해서 올라간 게 아니지 않느냐라고 제가 설명하면서 이거를 얘기를 해 드렸습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도 이게 동의가 안 된다. MBC, KBS, SBS도 얘기해 준 대로 이게 수요가 증가돼서 그래서 물가가 올라간 걸 생각한다 하면은 안녕히 가십시오. 더 이상 들을 가치가 없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 동의를 하신다라면은 공급 충격에 의해서 올라간 물가를 잡겠다고 하는 짓이 뭐다? 수요를 떨어뜨리는 행위라고 하고 있죠. 긴축을 통해서 잡고 있다고요. 연준이 긴축을 통해서
수요를 떨어뜨리고 있다. 그래서 올라가져 있는 물가가 정점을 치고 이게 긴축으로 내려오게 되니까 긴축을 통해서 물가를 이렇게 끌어내리는 거예요. 그럼 물가는 내려오겠지. 내려오지만 어떻게 됩니까? 그 사이에 요 가로축에 해당되는 Q값이 계속 떨어지게 되면서 경제 규모가 이렇게 조그맣게 위축이 되는 그쵸 리세션 프로세스를 밟게 된다는 게 제 주장인 것이고 이것을 연준이 몰라서 그러니까 연준이 빡대가리여서 이거를 그냥 강행을 하는 게 아니라 알면서 왜? 리밸런싱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새 판을 짜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알면서도 눈 가리고 아웅하면서 이걸 땡기고 있다라고 보는 게 저의 주장입니다. 믿거나 말거나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급 충격 상황을 지속하려면은 옵션이 이 1번, 2번 가지고는 부족하죠. 뭔가 세 번째 옵션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그 옵션 중에 하나로 제가 계속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환경이라는 변수입니다. 근데 이게 브레이너드에 의해서 등판이 되지 않을까라는 거죠. 다소 뭐 충격적이다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는 있어요. 근데 이 상황은 과거 1929년 대공황하고도 굉장히 유사하다라고 제가 설명해드리고 있잖아요. 그때도 산업혁명기였고 새 판이 필요했었던 때였고 그러다 보니까 발생되고 있는 징후들도 유사하게 등장을 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물가와 증시의 흐름도 상당히 유사점을 보이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자 화면 볼게요. Hyperinflation before Great Deflation. 대공황이 터지기 전에 물가가 높은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도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은 이 노란색 그래프가 다우존스의 흐름이고요. 이 녹색 그래프가 CPI 소비자 물가 지수예요. 그래서 추이를 보면은 다우존스는 이렇게 올라갔다가 잠깐 쉬었다가 여기서 폭등 쫙 위대한 개츠비 이야기했었던 그때 그 시절 그쵸? 술 처먹고 노느냐고 정신 팔려 있을 때 그거를 경험하고 나서 1929년 9월일 거예요. 9월 달에 정점을 찍고 그 다음에 이게 급락하는 그 코스를 그리게 됐는데 자, 이 올라가고 있던 시절에 인플레이션 CPI는 어땠었느냐를 보시게 되면은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이미 물가가 이렇게 쭉 올라서 여기다가 피크점을 만들어 놓고 정점을 찍고 내려옵니다. 내려온 다음에 여기서 쭉 다시 본래 수준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에요. 높아져 있는 고물가 수준을 상당 기간 동안 유지를 합니다. 그러다가 고물가 수준이 유지가 되다가 이게 리세션으로 빠지게 되면서 같이 물가가 내려오게 돼요. 그러니까 물가가 하락을 하게 되면서 증시가 같이 자빠진다고요. 자, 뭐라고요? 물가가 떨어지기 시작했던 시점과 지수가 박살나기 시작했던 시점이 동일하다고. 왜? 경제가 무너지면서 이게 깨지는 거거든요. 무슨 이야기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시면은 자 보세요. 물가가 고물가 상황에 있게 되면은 연준이 통화 정책을 긴축적으로 할 거 아니에요. 물가가 너무 높다. 시중에 있는 자금 걷어들이자.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게 물가가 오랜 시간 동안 계속 유지가 되게 되면은 경기가 지금 안 그래도 떨어지고 있는데 지금 뭐 삼성전자 어닝 쇼크 나오고 막 지금 경기가 계속 하방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하방으로 가고 있는 중에 물가가 높다라는 이유로 긴축의 수위를 계속 높여놓게 되게 되면은 긴축으로 수요를 떨어뜨려 놓고 그리고 고물가 상황을 지속할 수 있는 공급 충격을 계속 주게 되게 되면은 수요 침체와 공급 충격이 계속 땡겨지고 있게 된다고요. 아까 그래프로 돌아가서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이거. 공급 충격과 수요 침체를 계속 붙잡아 놓게 된다고요. 얘가 다시 돌아가지 못하게. 환경이란 변수, 이런 변수들에 의해서 공급 충격 상황을 지속시키고 그래서 물가가 높다. 그래서 이 물가를 잡기 위해 긴축을 해야 된다 하면서 긴축을 멈추지 않고 계속 유지를 하게 되면은 이 수요 곡선은 밑으로 계속 당겨진다고요. 그래서 공급 충격과 수요 침체를 계속 유지해 놓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게 버티겠냐고요. 저는 이제 이걸 기도가 막힌 환자의 목을 죄고 앉아 있는 형국이다 이렇게 표현해 드렸잖아요, 그렇죠? 그 상태를 지속하게 되면은 환자의 바이탈이 떨어지겠죠, 그죠? 그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서 무너진다고요. 그게 대공황 때도 똑같았다라는 겁니다.
고물가 상황을 지속시켜 놓고 양쪽을 다 땡겨 놓게 되니까는 버티지 못하고 이게 무너지게 되면서 그러면서 물가가 잡히게 됐던 거예요. 근데 지금 사람들의 상식은 어때? 물가가 잡히면 증시가 올라간다라는 그 공식에 지금 완전히 그냥 익숙해져 있죠. 예. 파월이라는 아저씨가 디스인플레를 뭐 12번인가 13번인가 얘기했다고 해서 좋아하고 있잖아요. 시장이 오른다고. 그렇죠. 그래서 물가만 떨어지길 바라고 있는데 제가 보는 시황관에서 물가가 떨어지는 것은 그렇죠. 이걸 야기하게 될 겁니다. 왜? 공급 충격과 수요 충격을 계속 유지하게 하면서 발생되는 거니까. 그래서 연준이 그토록 원하는 2% 인플레이션 타겟팅 이 수준까지 내려가게 되게 되면은 아마 증시의 상황도 이렇게 다 이미 다 떨어져 있는 상태가 돼 있을 거라는 거죠. 예, 지금 사람들은 실물 경기가 침체되고 있다는 상황을 애써 외면한 채 물가 상승률만 보고 있고 긴축을 빡세게 하느냐 적게 하느냐 이것만 보고 있으면서 현실적인 상황을 외면하고 있다고 보고 있으니까. 근데 한편으로는 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이 그래프를 그리면서 느낀 건데 이런 주장도 가능합니다. 자, 물가가 정점을 찍고 이렇게 내려온 다음에 이 고물가 시대를 유지하고 있었던 이 시절 중에 이렇게 올라갔지 않느냐 과거에. 우리가 코스피 3,300까지 올라갔었던 게 이거고 최근에 하락했던 게 이거고 지금 앞으로 우리가 경험하게 될 거는 이거 아니냐. 이렇게 또 생각을 하시고 주장을 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얘기를 하는 건데 정말 이게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기가 코스피 3,300이라고 치게 되면 이게 3,300을 넘어서 뭐 3,500, 뭐 4,000, 5,000, 뭐 6,000, 7,000 이렇게까지 간 다음에 여기다가 피크 땅 쳐놓고 이제 여기서부터 떨어질 거니까 이 시간 동안 수익 많이 내자 이게 될 것 같냐고요. 시장에 대한 낙관론을 그리는 분들도 코스피 3,000 이상으로 넘어가기는 어렵지 않겠는가 그런 이야기 하고 있죠. 왜? 상식적으로 지수가 거기까지 올라갈 수 있을 만한 동력이 없잖아요. 4,000, 5,000, 6,000으로 갈 수 있을 만큼 지금 강력한 동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시면 나는 뭐 할 말이 없지만 아무리 눈 씻고 생각을 해봐도 이 정도까지의 파워를 기대하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거 뭐냐? 지금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증시 형태는 요거의 약간 변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거를 제가 그래프로 표시해드리면은 이런 느낌입니다. 제가 나스닥 현 시점에서 진행되고 있는 나스닥을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떨어졌다가 이렇게 급등했었던 이 추이가 지금의 형태에서는 이렇게 코로나 유동성으로 올라갔다가 현재 이렇게 죽어져 있다가 여기서 이거 경험하는 수준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거죠. 그 시간 중에 인플레이션이 높게 유지가 되고 있는 거고 이게 수요 침체와 공급 충격을 지속하게 되는 상황이 되게 되면은 결국 물가가 떨어지는 것과 증시가 떨어지는 것은 같은 계열에서 나올 수가 있을 거다라는 거죠. 결국 이게 나왔던 것처럼. 그래서 요거에서 이렇게 갔던 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바뀌었을 뿐이지 근원적으로 상황은 똑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뭐 인플레이션과 증시의 반응이 바로바로 이제 이행이 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까 요거를 지금 현대식으로 제가 그래프를 조금 옮겨드리면은 이렇게 좀 옮겨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보시면은 자, 요렇게 자, 이렇게 보시면 좀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나스닥이 폭등을 했다가 혹은 우리 코스피 지수가 폭등을 했다가 정점을 찍고 쭉 떨어지는 가운데 물가가 너무 높지 않느냐 하면서 물가를 잡아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막 나오기 시작을 했고 거기서 만들어낸 요 정점, 인플레이션 정점이 찍히고 이게 지금 좀 잡히고 있다. 이게 좀 해소가 되고 있다 하니까 증시가 여기서 좀 올라가는 기색을 보이고 있는데 만약에 물가가 여기서 다시 오르는 환경 같은 변수에 의해서 물가가 다시 기어쳐 올라오는 그런 흐름을 보게 되면은 얘가 얼마 가지 못해 피크점을 또 만들게 될 것이고 수요 충격과 공급 충격이 지속되는 상황을 장기간 유지하게 되면은 결국 인플레이션도 못 버티고 떨어지게 될 것이고 증시도 못 버티고 떨어지게 되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 판단의 근거는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여기에 있어요. 예, 그래서 이 공급의 차단과 수요 침체를 지속하게 할 수 있는 이 옵션들이 그대로 유지가 된다 하게 되면은 제 시황관에서는 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남들처럼 그냥 몇 포인트가 올라가면은 뭐 상방이고 몇 포인트가 떨어지면 하방이고 이런 거 없어요. 저는 그러한 거는 참고를 할 뿐이지 근원적인 생각은 오직 이 안에서만 움직입니다. 자, 그래서 이 본 그래프로 다시 돌아와서 정리를 하자면은 고물가에 따른 경기 침체, 즉 인플레이션형 불황을 우리가 지금 경험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인플레이션형 불황을 타개하고자 수요 충격과 공급 충격을 지속을 하게 된다. 하게 되면은 목표 주가 2% 달성이 가능하겠죠. 하지만 이 목표 물가 2% 달성은 곧 경제 불황을 완성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게 떨어지면서 이것도 같이 떨어지는 것처럼 1929년 대공황 때도 똑같이 진행이 됐어요. 물가를 잡겠다고 수요를 죽여버리고 공급 충격에 옵션을 계속 부과하게 되니까 부담을 부과하게 되니까는 못 버티고 같이 떨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물가가 이렇게 하락하게 된다는 사실이 결코 좋은 징후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고요. 하지만 파월은 물가만 잡으면 다 해결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물가가 잡히는 모습이 보이면 즉 증시는 오른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주입식 교육을 시키고 있다라는 겁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뭐 혹자는 저 같은 방구석 쌉개미가 무슨 파월이 하는 이야기에 반기를 듣고 있느냐라고 이야기하시면은 또 할 말 없어요. 할 말 없지만 제가 보는 시선에서는 그렇습니다. 저는 사람의 프로필을 가지고 판단하지 않아요. 저는 제 생각이 맞다고 판단이 들게 되면은 뭐 세상 없는 뭐 노벨 경제학자가 나타나서 이야기를 해도 저는 전혀 믿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2부로 넘어가면 이제 탄소세 부과에 따른 영향입니다. 탄소세가 부과가 되게 되는 상황이 이제 찾아오게 된다. 제가 예측을 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되면 어떤 영향이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인데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거죠. 공급 충격에 따른 경기 악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래프. 공급이 해소되지 못하게, 공급 충격이 해소되지 못하게 이걸 잡고 있게 된 상황이 지속될 수 있다. 이에 따른 경기 악화가 예상이 되고 두 번째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신흥국이 먹고 사는 기본적인 경제 메커니즘이 붕괴가 되게 됩니다. 어떤 얘기인지 하나씩 설명을 해드려 보도록 할게요. 이 도표도 주식119 채널 하면서 정말 많이 보여드렸습니다. 세계 경기 사이클에 대한 도식화인데 왼쪽에 있는 게 이제 생산자고 오른쪽에 있는 게 소비자예요. 이걸 국가적인 차원으로 표현을 하게 되면은 요렇게입니다. 왼쪽이 이머징 마켓, 그리고 오른쪽이 선진 시장, 어드밴스드 마켓.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요 왼쪽에 해당되는 나라가 중국이고 오른쪽에 해당되는 나라가 미국이다. 저렴한 인건비로 중국의 노동자들이 물건을 열심히 찍어내서 아이폰이 하나 완성이 되면은 야, 이거 다시 보내줄게 하면서 보내주면은 여기서 달러를 내고 이걸 소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건, 굿즈가 이렇게 가고 이거에 따른 반대급부로 대가가 달러라는 게 쌓이게 된다. 그래서 이런 신흥국, 우리나라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이런 이머징 마켓은 이 달러를 모아서 경제 성장을 하게 되는 메커니즘이 기본 로직입니다. 나이키 같은 거 생각해 보시면 돼요. 브랜드는 미국 브랜드인데 생산은 메이드 인 차이나라고 써 있잖아요. 그렇죠? 생산은 여기서 일어나게 됩니다. 소비는 여기서 주도적으로 하게 되고, 즉 이 소비 국가는 여기서 직접적인 생산을 하질 않아요. 근데 여기서 탄소세라는 페널티를 부과를 하게 된다. 하게 되면은 이 생산 국가에 대해서 페널티를 아주 지대로 매길 수가 있습니다. 니네가 물건을 생산하겠다고 만들어내는 그 공장들에서 석유를 쓰고 석탄을 쓰는 바람에 전력을 쓰는 과정에서 탄소가 배출이 되지 않느냐. 그리고 이 탄소 배출에 의해서 이상기후 현상이 생기고 이에 따라서 각 나라에 피해들이 발생하고 있다. 그러니까 니네 이거 탄소 배출하는 만큼 금액을 더 내라, 텍스를 내라 하면서 이거를 부과를 시키게 되게 되면은
안 그래도 지금 원가가 올라가서 생산 비용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던 차에 이 텍스까지 플러스 알파의 페널티 옵션을 더 받게 되게 되면은 이 생산 제조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빡세지게 돼요. 우리나라도 이 메커니즘으로 먹고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입장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생산 제조 국가로서 이 지위를 갖고 있는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이 옵션이 부과되게 되었을 때 굉장히 악영향이 미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이 상황을 좀 더 이제 그림으로 표현해 드리자면은 이런 느낌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한방 공급 충격 매겨놓은 거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2차 공급 차단 충격을 주게 되고 여기다가 3차적으로 탄소세 같은 페널티를 더 부과를 하게 되게 되면은 시간이 이렇게 흐른다고 했었을 때, 시간이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흐른다고 했었을 때 2020년 3월서부터 바이러스 팬데믹 옵션, 그리고 2022년 3월, 그리고 2022년도 3월 그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페널티, 그리고 세 번째로 만약에 23년도 올해 안에 이게 또 발효가 된다 하게 되면은 그쵸, 이 세 개의 공급 중격 옵션에 의해서 생산 비용 단가가 굉장히 올라가게 되고, 이렇게 되게 되면은 물건을 만드는 제조국가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버거워지게 되는 거죠. 근데 게다가 글로벌 경기가 안 좋아서 물건을 사줄 사람도 없어. 물건 가격은 올려놨는데 사는 사람이 없다. 즉 김밥 천국에서 신라면을 3,000원에서 5,000원으로 가격을 올렸더니 찾아오시는 손님이 없게 된다. 그러면 그 가게의 미래는 어떻게 되죠? 문을 닫아야 되는 상황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새 공공요금 인상되고 있다고 하는 거 이거 가지고 지금 난리가 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서민 경제는 지금 파탄이 이루고 있다고 하는데 재미난 거는 주식하는 사람들만 물가가 이제 그만 올라갈 거라고 하고 있어요. 완전히 동상이몽, 딴 세상에 살고 있죠. 여기에 탄소세라는 옵션까지 부과가 돼서 고물가 상황이 당연해지게 되게 되면은 더 이상은 이제 현실을 외면할 수 없는 상황으로까지 갈 수 있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재밌는 거는 또 미국하고 중국의 이 관계인데, 최근에 미국하고 중국의 관계가 다시 악화되고 있는 분위기로 가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뭐 정찰용 풍선을 최근에 뭐 격추를 해서 뭐 미중 관계가 악화가 된 가운데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죠. 그러면서 2025년 품질 강국을 중국이 내세우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8년 만에 다시금 제조업 굴기를 다시 꺼냈다라고 헤드라인이 나왔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2018년서부터 2019년까지 지속됐었던 미중 무역 전쟁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중국이 뭐 샤오미, 화웨이 이런 기업들 만들어서 미국의 대단한 기업들, 그리고 우리나라의 뭐 삼성 같은 기업들 때려잡겠다고 엄청나게 물건을 찍어내기 시작을 했었던 그때예요. 그때 미국이 니네가 감히 우리의 영린을 건드리느냐라고 하면서 어디 한번 싸워보자 하면서 일어났던 게 무역 전쟁. 그래서 화웨이 뭐 이런 데서 물건 나오면은 이거 니네 우리 기술 훔쳐다가 쓴 거지 하면서 제재 가하고 관세 매기고 막 그랬을 때 그때입니다. 그걸 경험하게 되면서 2019년도에 중국이 꼬리를 내렸어요. 미안하다 하면서 그만하겠다 했다가 시간이 지금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난 사이에 코로나 팬데믹 이슈 있었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었고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지금 현재 뭘 또 얘기를 하고 있느냐, 제조 2025. 옛날에 중국이 했었던 이 제조업 굴기의 타이틀이 제조 2025였습니다. 2025년도까지 우리는 제조 국가로서의 지위를 월등히 탑클래스로 높여놓겠다라고 하면서 미국 기업들이 만들어내는 상품과 동일한 품질의 물건들을 싸게 만들어놔서 우리가 이 시장을 먹어버리겠다라는 포부를 내비쳤던 게 이거라고요. 이거를 지금 다시 이름만 바꿔서 또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과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견제에 슬그머니 자취를 감췄던 중국 제조 2025와 비슷한 정책이 다시 올라오고 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미국을 자극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하는 게 지금 이 상황인데, 이 상황에 맞물려서 미국의 주요 인사들이 교체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브레이너드이고 그 사람은 오래전서부터 환경 문제를 지적했었던 사람인데 그분이 지금 등판하는 이 사이에 미중 관계가 이렇게 또 급변을 하고 있다는 거죠. 아다리가 딱딱 맞아 떨어지죠. 왜? 중국이 미국의 영린을 건드렸다라는 내용으로 페널티를 부과하는 데 있어서 환경이라는 어젠다만큼 좋은 명분이 없거든요. 이걸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정리를 하면은 중국이 이 제조 2025의 정책을 통해서 미국보다 높은 수준의 어떤 국가로서 등극을 하는 것을 가만히 두겠냐고요. 그쵸? 안 둘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중국의 제조 공장을 멈추게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명분은 제가 봤을 땐 이거보다 좋은 명분이 없습니다. 그러니 제가 보고 있는 세상에서는 이렇게 퍼즐이 딱 맞아떨어지는 게 없는 거죠. 그러니 하는 주장입니다. 그냥 아무 말이나 싸지르는 게 아니에요. 오해 없으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 상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 여기 위에다가 Harbingers have already appeared 라고 해놨는데 이 Harbingers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게 징후예요. 징후. 징후는 이미 나타나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죠. 무슨 뜻이냐? 공급 충격에 따른 이 피해로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반도체가 지금 44% 생산량이 급감하게 되면서 1월 수출이 넉 달째 감소를 하고 있다. 무역 적자 폭이 최대이다. 지난주 영상에도 한번 소개를 해드렸던 것과 좀 비슷한 맥락의 기사이죠. 지난주에 봤었던 기사 내용 요거 1월 20일까지 집계를 했었을 때 무역 수지가 지금 23년도 들어서 102억 6천만 달러 적자를 기록을 하고 있다. 요거 봤었었죠?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서 이제 1월 달께 다 나왔어요. 1월에 무역 수지가 얼마로 나왔냐면은 126.9억 불 적자로 나왔어요. 적자. 작년이 마이너스 474. 여기 마이너스 474.7 여기 나오죠? 이게 작년 전체예요. 근데 올해 1월 달 만에 지금 마이너스 126.9억 불을 찍게 되면서 이 수치가 어느 정도 수치냐면은 작년에 약 30% 수준입니다. 작년 1년 동안 발생시켰던 무역 적자를 이번 1월 한 달 만에 채웠어요. 대단하죠.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했지만 1월 달에 지수가 올라간다고 좋아하고 있는 그 시간 중에 이런 현상이 나오고 있다. 근데 이것도 선반영이라고 또 이렇게 하더라고 또. 선반영이란 논리를 통해서 이걸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게 내가 보는 시선에서는 더욱더 놀라운데 사람들은 이게 다 선반영 된 거다. 주식은 한 6개월 정도 경기보다 선행해서 다 빠지는 거고 그 다음에 앞으로 경기가 좋아질 거니까 이거 지금 미리 좋아지는 거다. 이 논리를 그냥 아무런 의심 없이 받아들이면서 가고 있는데 정말 과연 이게 선반영이 맞을지 한번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는 시선에서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상황을 물가를 쳐다보게 하면서 외면하고 있다라고 보는 게 제가 보는 관점이에요. 무튼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코로나 팬데믹에 의한 충격 그리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 대한 충격 공급 충격을 지속시켜 놓으면서 물가를 땡겨 놓은 상태에 이걸 잡겠다고 수요를 떨어뜨리는 바람에 지금 이 난리가 터지고 있는 중인데 여기서 옵션을 하나 더 넣게 돼서 공급 충격과 수요 충격의 수위를 더 땡기게 되는 상황이 되면은 그쵸 경제 충격은 오히려 더 세지게 될 텐데 그때가 돼도 과연 이 선반영이라는 논리가 통할 수 있을까라는 이야기입니다. 꼭 삼성전자가 영업이익이 적자가 나는 그 꼴을 봐야지만 위기인 줄 알겠냐라는 거예요. 저 멀리서부터 도미노가 쓰러지고 있는 게 눈에 보이는데 아직 내 앞에 있는 도미노는 멀쩡히 살아있다라고 하면서 이게 쓰러질 때까지는 괜찮은 거다라는 논리로 가기에는 상황이 제가 봤을 땐 너무나 엄중하게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징후들이 이미 터지고 있는 걸로 보아서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대응 방안입니다. 만약에 이 세 번째 옵션이 발동이 걸리게 되는 상황이 찾아오게 된다면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고 이에 대한 대응 전략은 무엇인가? 첫 번째로는 경기 민감주 중심의 주가락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시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이제 환경이라는 쪽에서 발동이 걸린다라면은
이쪽과 관련된 수혜주 쪽은 오히려 지수와 반대로 상승이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이 두 가지가 크게 대응 방안이 될 것 같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면 구체적으로 코스피 200의 편입 종목을 살펴보시게 되게 되면은 경기와 관련돼서 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들이 거의 절대 다수입니다. 삼성전자, LG에너지솔루션, SK하이닉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바이오시밀러 제약회사라고 볼 수 있으니까 이건 뺀다고 쳐도 삼성 SDI, LG화학, 현대차, 네이버 IT니까 이것도 살짝 제외한다고 쳐도 기아, 그리고 포스코, 삼성물산, 현대모비스, 포스코케미칼, LG전자 등등등등등 쫙 보시게 되면은 경기하고 맞물려서 산업이 영위되는 기업들이에요. 시총상위 우량주의 절대 다수가 경기 민감주라고요. 근데 글로벌 경기가 악화될 수 있는 공급 충격과 수요 충격의 상황을 더 악셀을 밟아댄다면 이 기업들의 펀더멘털이 남아나지가 못하겠죠. 이미 적자를 기록한 기업들은 적자 폭이 커질 것이고 아슬아슬하게 흑자를 기록했었던 회사들도 적자로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눈으로 봐야지만 믿겠다 하시면은 마찬가지로 저는 할 말이 없고 그때가 돼서 어닝 쇼크로 주가가 빠지든 어찌 되든 그쵸 그때 가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겠죠. 코스피 200 편입 주식의 대다수는 경기 민감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기 민감주들이 글로벌 경기 상황,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공급과 수요 문제에 의해서 펀더멘털이 무너지는 상황에 의해 주가가 떨어지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코스피 200 지수도 같이 무너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코스피 200 안에 포함되어져 있는 종목들이 떨어지는 거에 대한 투자 베팅을 하시게 되면은 그 대응 방안이 될 수 있겠죠. 이게 한 가지가 될 것이고, 환경과 관련되어져 있는 기업,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은 가까운 사례로 그 바이러스 팬데믹 이슈가 있었을 때를 한번 떠올려 보시면 되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그래프가 코스피 지수예요. 언제냐면은 요거 팬데믹 이슈가 있었을 때 2020년도 2월 3월 달 요때입니다. 2020년도 2월 3월 달 당시 지수가 이렇게 2200포인트에서 1400포인트까지 떨어지는데 약 한 달 정도밖에 안 걸렸어요. 그쵸? 엄청 떨어졌죠. 근데 그 시간 동안 옆에 있는 이 주가는 뭐냐면은 마스크 만드는 회사 50입니다. 50. 이 회사의 주가는 약 4천에서부터 14,000원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3배가 넘게 뛴 거죠. 동일한 시간 동안. 한 달이 되는 한 달에 가까운 시간 동안 지수는 반토막이 내는데 얘는 주가가 3배가 올랐다고요. 이 하락하게 된 원인이 이 질병이었고, 이 질병에 의해서 오히려 수혜를 보는 애는 이게 하락을 할 때마다 오히려 거꾸로 올라가 버리게 된 겁니다. 이런 식의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증시를 떨어뜨리는 주요 원인으로 환경이라는 게 자극이 되면은 그 환경과 관련돼 있는 기업들은 거꾸로 이런 식의 시세를 보일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또 대응 방안 중에 한 가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총 정리를 한번 해보고 가도록 할게요. 자, 환경과 관련된 변수가 또다시 공급 충격에 의한 트리거가 되지 않을까라는 전망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해 드려봤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또 아무도 하지 않는 이런 이야기를 또 아무렇게나 또 싸지르고 있느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요 밑에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처맞고 난 뒤에는 대응책이 없으니 대비책을 미리 마련하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황은 예측하는 게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그렇게 또 하고 있습니다. 시황을 중시 여겼던 자들이 얼마나 계좌 성과가 났는지를 제가 그렇게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했는데도 아직도 시황이라는 거는 분석하는 게 아니고 예측하는 게 아니고 오직 대응하는 거다. 시황은 워렌 버핏 할아버지도 모르는 거다 라고 하면서 자꾸 미래에 대한 대비를 하지 않는데, 그렇게 대응이 잘 돼가지고 많은 분들이 힘들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냐라는 겁니다. 처맞고 난 뒤에는 사실상 대응책이 없어요. 어떻게 할 건데요? 만약에 내일 아침에 종목이 하한가에 가는 상황이 터졌다고 칩시다. 그때가 돼서 대응을 어떻게 할 건데요? 대응이라고 할 수 있는 거라곤 오직 손절밖에 없습니다. 이미 손실이 커져 있는 상태에서
종목 정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물려있는 분들이 지금 대다수인데, 그분들에게 이게 하나 더 떨어질 거니까는 그때 돼서 대응을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그게 정말 맞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응이라는 게 가능한 사람은 미리 구명조끼를 입고 있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는 예를 들어서 뭐 증시 하락에 대한 대비를 세워놨다. 그러면은 증시가 진짜로 하락했다. 그럼 증시 하락에 대한 베팅을 해놨던 거를 청산해서 현금을 만들고 그 현금을 가지고 뭐 손실 난 종목들 물타기를 한다든지, 그렇죠? 그렇게 하면 대응이 됩니다. 근데 그런 대비책이 없이 다 쳐맞고 난 다음에 마이너스 40% 계좌가 마이너스 80이 되어서야 그제서야 대응을 한다라면은 손절해서 끄어버리는 거 말고 무슨 대응이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if you can believe it, 여러분들이 이거를 믿을 수 있어야 되겠죠. 정말 저는 그동안에 많은 성지순례급 영상들을 제작해 드렸습니다. 댓글 중에 어떤 분은 그런 얘기 하신 분도 있었어요. 저 사람은 전문가가 아니다, 저 사람은 그냥 예언가다, 뭐 이런 식의 얘기까지 해주신 분이 계셨었는데, 뭐 안 좋게 보시는 분들은 뭐 시나리오 쓰고 앉아있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고, 근데 두 개 다 같은 말입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지만 가능성의 단초가 열리면은 저는 거기에 주목을 하는 사람이고, 거기에 대한 배당률이 높다라고 판단이 되게 되면은 저는 레이스를 걸어보는 거예요. 마치 사우디아라비아가 아르헨티나를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다 하면은 그 누구도 사우디가 이길 거라고 얘기하지 않지만 나는 거기에 베팅을 걸어보는 것처럼. 그래서 제가 이 채널 이름이 마이너리티 리포트라고 내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의견에 동조가 되지 않고 공감이 되지 않는 분들이 많은 게 당연해요. 근데 그럴 거라면은 그쵸, 이 채널을 시청하시지 않으셔야 되는 거고, 그 사우디아라비아가 아르헨티나가 이길 수 있는 그 공간에 함께 한번 방향을 맞춰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계속 함께 이어나가 보시면 됩니다. 여태까지 제가 틀린 전망만 일삼아 왔다 하게 되면 제가 이렇게까지 얘기하지도 않죠. 적중하는 전망들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앞으로의 시간도 글쎄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 크게 다르지 않는 양상이 될 걸로 전망이 됩니다. 제 생각엔 그래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당부의 말씀도 드렸고 할 얘기 다 했으니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리티 리포트, 소수 의견에 해당되는 스탁마켓 나오 시간은 다음 주 목요일에도 계속되도록 할 테니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놓는 거 잊지 마시고 다음 주 목요일도 저와 함께 하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